오늘의 웨비나 자신있게 물 관리하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로댕에서 배수관 도랑 배수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시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웨비나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시간을 꽉 채워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내용으로는 주요 배수 요소에 집중할 것이고 버전 11에서 새롭게 출시된 수문학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 설계가 자연 배수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에서의 다양한 작업 흐름 시연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는 저희 로딩 소프트웨어에서 진행되며 이러한 배수 요소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법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발표 자료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특히 몇 가지 영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45분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에 대한 간단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와 관련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두 가지 핵심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배수 패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며, 두 번째는 도로 환경 내에서 물의 유입과 집적, 그리고 다시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과정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바탕으로 실제 웨비나의 아젠다는 도로가 물과 배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좋은 예시도 함께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로 들어가서 자연 배수를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도구를 살펴보고 배수 요소 자체를 설계하는 워크플로우도 다룰 예정입니다. 운영 관련 안내로 모든 질문은 마지막에 다룰 예정. 따라서 질문이 있으시고 라이브 웨비나에 참여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거투 웨비나 패널의 질문 섹션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은 마지막에 아마도 시간이 초과될 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여러분의 마이크는 음소거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질문 섹션을 통해 저희와 꼭 소통해 주세요. 자, 이제 물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로 설계에서 물을 관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침식, 퇴적물 증가, 토사 유출, 산사태 등 다양한 위험과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BC 지역 출신이라면 도로와 물로 인해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위험들은 배수가 도로 설계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물의 영향은 단순히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미묘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사진,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도로 양쪽에서 대조적인 성장 속도를 보여줍니다. 즉, 물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는 물의 흐름을 변화시키는데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물의 축적이든 방향 전환이든 말이죠. 물은 도로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왼쪽에는 포트홀 도로에 생긴 구멍, 오른쪽에는 침식 현상이 있는데 이는 물과 잘못된 배수로 인해 도로 자체가 손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배수 요소는 올바른 도로 설계에 필수적입니다. 이제 여기서 예시로 넘어가 볼 텐데요. 가파른 지형의 예시를 보여드릴 거지만 여기서 설명드릴 많은 원칙들은 평지 설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럼 이제 예시를 보면서 다음 몇 장의 슬라이드는 매트가 설명해 줄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라이다 데이터를 가져왔고 에린이 소개한 대로 꽤 가파르고 험한 예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들은 완전히 적용 가능합니다. 이 개념들은 평지든 가파른 지형이든 모두 완전히 적용됩니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쉽게 볼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에는 많은 수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만약 그 언덕이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면 그 수로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그 위에 도로를 놓는다면 한번 해보죠. 그래서 그 위에 도로를 놓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자연스러운 흐름 경로들을 방해하게. 음, 그래서 그 도로가 생긴 후에 그 수로들이 어디에 있게 될지 살펴보면 우리는 위쪽에서 흐름을 막거나 방향을 바꿨고 아래쪽에서는 흐름을 빼앗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 빨간 선들은 원래 하천이 있었던 위치를 나타내는데 이제는 예전처럼 물이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죠. 단순히 하천 위치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신 현상은 그 하천들 사이에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얕은 지하수 흐름과 표면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도로에 의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랑이 결국에는 일종의 댐 역할을 하게 되고 그 흐름을 예전만큼 받지 못하는 대신에 특정 지점으로 집중시키게 됩니다. 이 특정 예시에서 만약 그 프리즘의 배수관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네 지점에서 물 흐름이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그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화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천천히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스위치백 구간에서는 도로의 가장 높은 지점인 고점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그 고점에 부딪히고 다시 왼쪽으로 흘러가서 스위치백 끝으로 빠져나갑니다. 반면에 나머지 세 지점은 도로 경사에서 저점에 해당하며 만약 어떤 형태의 교차 구조물이 없다면 그곳에서 도로 위로 물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량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네 지점에서 어떤 종류의 유역을 다루고 있는지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정말 많은 양을 받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색과 보라색 위에 그려져 있는 분홍색 선들이 정확하게 해당 지점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유역의 범위를 의미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위적인 교란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부지에서의 유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 우리가 암거를 설치한다면 가장 왼쪽에 있는 그 지점이 바로 옆에 있는 전체 올리브색 영역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점은 보라색을 받고 그 다음에는 올리브색과 보라색을 모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역들은 원래 그 지점들이 모으던 유역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 특정 지점들을 통해 훨씬 더 많은 물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량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고 에너지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류에서 채굴이나 사면, 불안정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거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여기에서 화살표는 우리가 파이프를 설치한 모든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유량 집중의 영향을 완화하고는 있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전히 빨간색으로 표시된 몇몇 지점이 있는데 원래 하천이 있었던 곳이지만 여전히 그곳의 유량을 빼앗고 있는 셈입니다. 도로가 위쪽에서 가로막은 유량이 결국 아래쪽에서 집중되면서 원래라면 그곳에 하천이 형성됐을 수도 있었던 곳에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다루다 보면 어느 정도는 유량 체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제 배수관이나 도랑 등을 추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 예시를 보면 여기에 도로를 놓는 것은 정말 최악의 선택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는 이전에 사면이 무너졌던 머리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즉, 그 무너짐은 도로가 없을 때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침식된 수로들이 여러 개 있고 또 여러 개의 퇴적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이곳은 매우 민감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물론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도로를 다른 곳에 놓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이 예시에서는 같은 제약 조건 하에서도 그 끔찍한 사면을 건드리지 않고도 같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가 쉽다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다른 선택지보다는 덜 복잡하죠. 좋아요.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콘텐츠의 종류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배수 설계 요소에 관해서는 세 가지 주요 요소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마트가 예시 마지막에 언급했던 도로의 위치 자체입니다. 즉, 그 초기 위치 선정이 적절한 배수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위치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소규모 암거와 횡단수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횡단면에 의해 제어되는 몇 가지 다른 요소들을 살펴볼 겁니다. 즉, 배수로가 있고 그 부분에서는 좀 더 고급 기능 중 하나인 독립 배수로 프로필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암석포설 에이프런과 같은 보호 작업도 포함할 것이고 도로의 형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즉, 도로의 크라운 중앙이 높은 형태, 인슬로핑 안쪽 경사, 아웃슬로핑 바깥쪽 경사 등이 있습니다. 몇 가지 고급 배수 기능들이 있는데 오늘 웨비나에서 다루기에는 시간과 범위상 어려워서 다루지 못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앞으로 있을 웨비나의 주제로 꼭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저희도 정말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 웨비나 일정이 공개되면 주요 배수관, 옵테이크 도랑, 그리고 교량교대 설계 등이 그 일정에 포함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프트웨어 워크플로우 측면에서 다음으로 나아갈 방향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는 지형 모듈 내에 있는 수문학 도구들과 이 도구들이 도로 위치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문학 도구는 5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4가지 도구와 추가 기능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룰 도구는 유역, 배수 면적, 하천과 연못, 유로 경로가 있고, 그리고 어떤 피처를 수문학적으로 강제된 피처로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물이 그 피처를 통해 흐를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도구들에 대해 오늘은 각각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사용 방법은 보여드릴 거지만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약 9개월 전에 이 도구들이 처음 출시됐을 때 훌륭한 웨비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습니다. 후속 영상에 링크를 남겨드릴 예정이지만 암거와 수문학 도구라는 제목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영상에서는 훨씬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을 매트에게 넘기고 소프트웨어로 들어가서 이 수문학 도구들과 이 도구들이 도로 위치 선정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문학 도구로 지정된 도구들뿐만 아니라 배수와 설계를 고려할 때 정말로 보완이 되는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정말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형을 열어볼 건데요. 당연히 우리가 주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관련된 공간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정말로 시작점이자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저는 라이달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 이번 경우에는 딤 데이터를 사용할 겁니다. 이 데이터를 여기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선택하는 과정에서 제가 작업하려는 특정 지역에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저 도로가 놓일 정확한 위치에 땅만을 한정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변 지형과 제가 영향을 미치거나 상호작용하거나 방해하게 될 부분까지 충분한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LiDAR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또 우리가 필요할 수 있는 것은 정사 영상. 원한다면 라이브 맵에서 바로 가져올 수도 있고 이미 사용하고 싶은 이미지가 있다면 배경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배경으로 포함하고 싶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KML, 쉐이프 등 우리가 원하는 다른 공간 정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기존 도로가 있는데 그 선형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간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다룰 표면이 필요하니까 가지고 있는 라이달 데이터를 사용할 겁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생성 버튼을 한번 클릭해서 새로운 지형도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3D 뷰 기능을 아주 많이 사용할 예정이라서 우선 미리 설정을 해제해 두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모든 과정을 처리해 줄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일련의 점들을 표면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3D 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표면이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게 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상의 프로젝트에서는 기존 도로에서 여기 바깥쪽에 한 지점까지 연결하고 싶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꽤 언덕이 많고 불규칙한 지형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평탄한 지형을 다룰 때는 배수가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3D 뷰에서 이용한 기능 중 하나는 스케일을 과장해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저는 이 기능을 사용해보고 다시 원래대로 돌릴 건데 사실 이번에는 꼭 필요하진 않지만 스케일을 과장해서 보면 지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말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아주 평평한 지역에서 더 이용합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리고 수문학 도구의 기능으로 넘어가 보면 저는 거의 항상 하천이나 중요한 유로 물이 고이는 지역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문학 도구를 클릭하겠습니다. 스트림과 연못을 선택하고 이 기능을 실행하겠습니다. 수문학 도구는 레스터 계산 방식이기 때문에 셀 크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천 유형 면적을 설정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어디에 하천이 있을지 예상되는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 우리가 주요하거나 중요한 교차 지점이 어디쯤일지 알고 있다면 저는 배수 면적 계산을 실행할 것 같습니다. 이 특정 지점이나 그 근처 어딘가에서 아마 하천을 건너게 될 것 같은데 제 목표가 여기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배수 면적 계산을 실행하겠습니다. 이제 위치를 그대로 사용할게요. 이렇게 하면 가장 수리적으로 먼 경로와 그리고 폴리곤의 중심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이제 여기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 배수 면적이 약 112, 그러니까 110이 조금 넘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배수 면적 도구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예시에서는 운이 좋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도로는 약간의 기복 있는 지형을 지나고 있기는 하지만 운이 좋게도 상황이 잘 따라준다면 도로를 능선 위에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주변을 둘러보면서 능선이 어디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계선을 보고 싶다면 유역 도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네요. 이제 이 선들을 보면 서로 다른 유역이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보고 싶으면 여기서 평면 도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기 기존 도로가 있네요. 여기 위쪽에 뭔가를 나누는 유역들이 있고 지형상으로는 꽤 잘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도로를 어디에 놓을지 고민하면서 도구들을 활용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음, 사실 Path Explorer를 사용해서 도로를 어디에 놓을지 정할 수도 있지만 여기선 직접 클릭해서 넣어볼게요.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부러 좀 엉뚱한 곳에 도로를 놓아보려고 해요. 자, 이제 이걸 저장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그냥 터퍼로 저장할게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지정된 위치로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설계 파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주 간단하게 한 지점만으로 시작해 볼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이건 그냥 정말 간단한 임도일 뿐이라서 여기서는 전체적인 페이지 구조를 굳이 사용하지는 않을 예정. 200단면 템플릿을 사용할 거라서 그냥 그걸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렬선을 클릭해서 넣을게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아주 쉽고 명확한 지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저기 보이는 목적지까지 차근차근 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향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한번 차분하게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바로 이쪽으로 가볼게요. 물론 이 소프트웨어는 동적으로 작동합니다. 제가 다루는 모든 것에 반응하고 운 좋게도 여기서는 그냥 잘 작동하네요. 이번 구간의 최대 경사는 14%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정을 할 거고 특히 여기서는 그 개울을 좀 더 수직에 가깝게 건너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여기로 다시 당기고 저 부분도 여기로 내릴게요. 이제 우리가 설정한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천천히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선을 쭉 이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도달하는 거의 완벽한 직선에 가까운 형태의 경로와 함께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몇 개의 부드러운 곡선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르게 수직선도 하나 생성할게요. 여기서도 우리가 수직선을 수평선과 아주 똑같은 방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최적화 작업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시 몇몇 대화 상자를 정말 빠르게 넘겼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목표는 도로 설계가 아니라 배수에 관한 거예요. 그 부분에 관심 있으시면 채팅으로 메시지 남겨주세요. 관련 주제의 영상 링크를 기꺼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직선을 만들었고 여기서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저쪽을 바로 가로질러서 목적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 기준이 허락한다면 저기에 두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 콜루비움 사면을 가로지르고 있고 많은 유량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표시된 유역을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꽤 낮은 위치에 있고 바로 위에는 꽤 큰 개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직접 손으로 뭔가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제 선 작업을 약간 가이드로 사용할 겁니다. 다시 한번 템플릿을 바꿔볼게요. 지금은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진 않지만 공정한 비교를 위해 템플릿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로 올라가 볼게요. 저쪽을 돌아서 화면을 좀 더 확대해서 저 방향으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확대해 보면 상황이 꽤 말도 안 되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경사 때문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경사면을 가로질러야 할 것 같은데 훨씬 더 높은 곳에서 할 거고 지형도 꽤 완만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이 다 좋은 부분이죠. 그리고 곡선도 추가해 볼게요. 이곳 메뉴에서 수직 최적화도 간편하게 직접 실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제가 이걸로 말하고 싶은 건, 이 경로가 저한테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음, 그리고 사실 제가 전에 이걸 살펴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더 평평한 지형에 있어요. 길이 그렇게 곧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 평평한 지형을 통해 갈 수 있어요. 비용도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방해받는 것도 더 적어요.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토공 비용만 고려했을 때 이 직선 경로는 거의 10만 달러에 달하지만 이렇게 구불구불하면서 평평한 지형, 보통 능선이 더 평평하거든요. 그쪽을 따라가면 비용과 환경 영향 면에서 모두 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고려하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보면 이게 명백히 더 나은 선택지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진행하면서는 이 웨비나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이 많아서 더 흥미로운 이 경로를 계속 다루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에린에게 다시 넘기겠습니다. 좋아요. 고마워, 맷. 자, 이제 실제 배수 요소의 설계와 워크플로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암거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암거는 도로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물을 이동시켜주는 횡단 배수관입니다. 그리고 로드 엔진에서는 암거가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여기 페이지에 보이는 것이 바로 주요 암거입니다. 그래서 주요 암거, 그리고 배경에 은근히 보이는 것도 또 다른 예시입니다. 이런 주요 암거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보통 암거 전체 굴착과 설치 과정을 모델링하고 부피를 계산하며 배치와 설계에 훨씬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신경 씁니다. 이런 작업은 한 번에 하나의 암거씩 진행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천 단면이나 교차 각도 같은 요소도 더 잘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암건은 오늘 웨비나에서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 흐름이 오늘 보여드릴 것보다 좀 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전 사진에서 보셨던 소규모 암거나 횡단 배수관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런 암거들은 위치 모듈 내에 암거 편집 패널을 사용해서 도로 설계에 빠르고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조 유형이나 등급, 예를 들어 자연 하천인지 여부 등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거를 하나씩 추가하거나 일정 간격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매터가 보여줄 텐데요. 중요한 위치에 암거를 하나씩 개별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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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일정 간격으로 암거를 추가하는 것도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로 다시 돌아가서 암거를 다루고 이를 설계에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터가 언급했듯이 그는 아마도 가장 안 좋은 도로 위치 선택에 집중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이런 배수 요소들과 그 영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좀 더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매트에게 다시 넘기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수문학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하긴 하지만 사실 가장 좋은 암거는 아마도 암거가 없는 경우일 겁니다. 만약 도로를 능선 위에 두고 물이 자연스럽게 멀리 흘러가게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 하지만 이 아래쪽 옵션은 확실히 그렇지 않으니 파이프를 몇 개 추가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간단한 소규모 암거와 횡단 배수로에 집중해서 암거 패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은 여기서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옵니다. 저는 지점을 선택하겠습니다. 정해진 간격으로 암거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 개의 파이프를 교차 설치하거나 프리즘을 오버랜딩 구간에서 통기시키는 경우라면 이 도구가 유용하게 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일 파이프만 사용할 거고 이 특정 위치는 자연 하천이기 때문에 저는